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번 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결의안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담길지 주목되는데요. 김진모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최근 북한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북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결의안이 나올까요? 일단 그건 예단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어차피 오늘로써 47일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한 지 47일째인데 중요한 점은 이제 미국과 한미일의 어떤 안보리 결의안에 초안에 담을 내용은 굉장히 의견이 일치를 했는데 관건은 이제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근데 미국이 이제 안보리 거부권 이사를 갖춘 중국을 상대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국제사회 이미지가 있으니까 쉽게 거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지난 16일 홍내 중국 외교부 대변의 브리핑 내용 중에 북한은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용을 중국은 계속 대화도 강조하는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은 우리가 요구하는 100%는 다 담아내지 못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그런데 결과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속도전보다는 제재 강도가 더 높은 내용을 얼마나 많이 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제재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의안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담길지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 아주 강력한 제재안을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제재인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한하고 어떤 무역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북한의 대외 무역이 거의 90% 이상 중국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이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어떤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북한이 수출하는 광물, 석탄과 광물 같은 것을 수출하면 그 수입을 못하게 하겠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이미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한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을 호응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또 사드 문제, 또 최근에는 전술핵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가 할 일, 미국이 할 일, 일본이 할 일은 지금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이번 주에는 아마 대략적인 안에 합의를 할 건데 결국은 미국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미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김주환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라든가 한반도에서 이렇게 격돌을 하는 상황에서 이 전략적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칭 G2 국가인데 중국도 한 발짝도 미국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한 상황에서 어떤 좀 여지를 내줘야 되는데 과거 2차 핵실험 이후 때는 좀 그런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이란 제재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3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직 중국의 국제사회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전히 간주하는 중국의 어떤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한국을 비롯한 우리가 요구하는 안을 못 넣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도 그렇지만 한미일이 이제 독자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두고 이제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혹은 징계 제명까지도 가능할까요? 지금 유엔 헌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 정지, 또 하나는 제명.
여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 이제 유엔 헌장이 부과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제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이제 안보리 공고사항이에요. 예. 그럼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가 다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정부에서 물론 사실은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 유엔 헌장을 지속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사항이 되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과연 그걸 찬성하겠느냐. 예. 그래서 물론 이런 이슈가 처음으로 제기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제기됐는데 유엔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게 예. 어쨌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또 이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공포 정치에 대한 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서 공포 정치가 계속되면서 북한군 수뇌부가 철저한 눈치 보기와 맹종으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 보고서 내용 아니라도 김정은 체제 와서 자기 고무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이영길이라든가 현영철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군 고위급 이사를 처형을 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리영길이란 그 군 인사도 처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와중에서 군 수뇌부들이 이렇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의 이 지도 체계상 유일 지도 체계이기 때문에 반론, 반대 의견 이걸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유일 지도 체계 10대 조항인가를 이 북한이 이 김정은 체제 돌아서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못마땅한 의견이 있어도 절대 그렇게 낼 수 없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몸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지시 일변도로 갈 수 없고 그게 결국은 북한 내부 구조의 소통 부재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과 지상군의 실전 훈련을 직접 지휘했다 이런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다음 달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있는 상황에서 참 시점이 묘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도 보면은 그 한미 연합 훈련을 강하게 하면은 대상륙 작전 그러니까 예. 원산 같은 데서 이제 상륙하는 걸 방어하는 작전이죠. 이제 그런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 키리졸브 훈련을 다가와서 예. 아주 막강한 역대 최대 규모의 어떤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거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하는데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오는 훈련이죠. 이제 그러니까 북한은 그 훈련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1호 전투태세 강화 이제 그 1호라는 거는 김정은의 지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훈련을 보면은 평양을 방어한다는데 평양 방어라는 거는 맨 안쪽에 호위사령부가 있고요. 10만 명 정도 되고 그 바로 바깥에 91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한 10만 명 되고 이게 두 개가 평양 방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훈련을 보면은 쌍방 훈련이라는 거는 아군 대 대항군 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쌍방 훈련이 그러니까 이 호위사하고 91 수도방어 사령부가 아마 그 아군이 되고 그다음에 저 북쪽에서 4.25 기계화군단 아래쪽에서 105 땅크사단과 그 8.15 기계화군단 이게 아마 남북으로 아마 평양으로 들어가는 아마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봐서는 아마 이번 우리 그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아주 자기들이 방어할 능력이 있고 또 뭐 어떤 억제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것도 있고 또 김정은이 자기가 좀 그 지도력을 과시하면 군부에 대한 지도력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키리졸브나 한미 군사 연습을 하면은 북한이 정군의 비상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급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물론 평양 방어 훈련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규모가 과거에보다 작아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에 이제 전쟁을 하려나 훈련을 하려면 물자 동원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도 이번 언제 훈련한 건지 모르지만 북한이 매체들이 보도한 거는 그런 측면으로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번에 한미 이 양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움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 지금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참수작전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김정일이도 그랬습니다. 이제 상당히 위협을 느껴서 아마 이런 작전을 이제 훈련을 하면서 결국은 나를 보호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죠, 결국은.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또 리영수 전 인민보안부장이 총참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리명수는요. 예. 지금 34년생이란 설이 있고 37년생이란 설이 있거든요. 예. 37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80이고 34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83입니다. 예. 사실 97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의 아주 북한군의 핵심 요직인 작전국장을 지냈거든요. 총참모장 밑에가 바로 작전국장인데 예. 김정일이 아주 총애하던 군인이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이제 국방위원회 갔다가 인민보안부장까지 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하고 나서 김정은이 신진 인사들 대거 발탁해가지고 인민무력부장하고 총참모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영호, 현영철, 장정남, 변인선, 리영길 이게 다 야전 군단장 출신들이 올라와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다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처형됐단 말이죠.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김정은이가 야전군 출신들을 기용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예.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 키르졸 훈련 핵실험 이후에 지금 막강하게 지금 한미연합 자산들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때는 아마 노련한 경험 있는 작전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명수를 김정은 시대 군부 인물들은 대부분 퇴진했거든요. 예. 근데 이명수가 완전한 작전통이니까 오랫동안 작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재기용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리명수가 유명 아주 작전통이다 해서 예. 기용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또 리명수는 미사일 분야에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 광명성 4호와 관련해서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좀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좀 아닌 것 같고요. 과거 이명수가 육해공군 출신 중에 어디 출신이냐고 일단 봐야 되죠. 과거 조명록 차수 같은 거는 공군 출신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이집트화해서 미사일 기술 개발을 해서 그 공로로 해서 인민군 차수까지 올라갔던 인물인데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은 굉장히 육군에서만 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2012년 4월 북한이 제11차 당 대표자 대회를 합니다. 그럴 때 이명수라는 사람이 당 중앙군사위원으로 발탁이 돼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때 김락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전략군 사령관입니다. 예. 이번에도 광명성 4호 발사했을 때 그 옆모습이 보인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김낙겸이 오히려 미사일 전문가라고 할지 그 공로에서 80 넘은 굉장히 연로한 인사를 미사일 분야에 공적이 있어서 등용을 했다는 거는 좀 일부 최초 언론 보도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명수가 미사일 분야의 전문가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광명성 4호는 미사일 개발 측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사일 개발은 당 군수부, 군수담당 비서, 그러니까 김춘섭을 쥐하에 과거에 이제 전병호나 박도춘, 유규창이 하던 일을 지금은 홍영칠, 홍승무 같은 어떤 실무, 당 군수부의 실무자들이 이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명수는 작전에 있었거든요. 작전국장이었거든요. 사실상 미사일을 알 수는 있겠지만 이 위치에 있겠지만 미사일을 전문가다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이 북한이 계속 외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맹비난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강도가 높다라는 거는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놀라운 거는 노동심, 우리로 말하면 A4 20장 분량에 걸쳐서 거의 욕설로 일관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은 과거에도 앞서 그랬지만 굉장히 북한 내부에서 불안하다. 개성공단 폐쇄가 가지는 의미가 본인들이 자충수를 떴다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실업자 양상뿐만 아니라 거기다 북한이 외자 유치를 하려고 북한이 한 김정은 체제에서 20군데 경제특구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외자 유치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중앙특구라고 해서 의무부여를 해왔는데 전기 없는 데서 외자 유치를 하면 외국 기업을 하면 전기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화력발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돈이 수조 원이 듭니다. 설령 화력발전소를 지었다라고 해도 북한의
화력은 석탄입니다. 석탄을 함경북도 일대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북한의 수송망이 개성까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 구조적인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북한 개성 주변에 식수원이 정수장이 없다라는 거죠. 이 무리가 끊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본인들의 어떤 그 불안을 이렇게 거의 이번에 A4 20장 분량으로 가서 그 비난 일색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요. 예. A4 20페이지 정도 된다게 내가 그걸 듣고 나서 이 친구들이 우리 쪽에 예. 남남 갈등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부분 따면은 정부를 남한에서 종북 세력이라든가 어떤 게 정부를 비난하기에 딱 맞는 문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료를 자기들이 생각이지만 자료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이만큼 안 좋아졌다. 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자기 내부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공표를 하면서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도발 가능성이야 언제든지 열려 있었고 지금과 같은 때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언제든 높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키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강력한 어떤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또 우리 군사력이 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과거 같은 휴전선이라든가 NL이라든가 이런 데서 군사적 충돌,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고 또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북 압박 추진력이라든가 국정 운영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이버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은밀 테러형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심리전 근데 이런 도발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제 가장 가능성 있는 도발은 역시 사이버 테러. 그다음에 지금 중동 지역에서 온 세계가 지금 IS 테러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예. 어떤 외국인을 동원한 어떤 위장한 남한에서의 어떤 테러, 이제 쇼핑센터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 테러를 했을 때 나라 전체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이버 테러나 위장 테러의 가능성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 지금 우리가 한미 키 리저블루의 4월 중순까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내적으로 이렇게 군사적 분야의 도발은 거의 안 하리라고 봅니다. 안 하리라고 보지만 물론 자기들 영해 내에서 탄도탄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이런 식으로 위협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고요. 역시 가장 걱정하는 건 사이버 테러인데 사이버 테러의 유형이 굉장히 국내 전문가들 따지면 수만 가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의 또 원인 제공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났는데 제3국의 인사를 동원하거나 사회 불만 세력 인사를 동원해서 몇 단계 걸쳐서 불만 요소를 해놓고 우리가 안 했다. 왜 우리 보고 했다 그러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이 휴대폰부터 모든 게 지금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군에 꼭 국가 시설물이라 일이 아니더라도 민간 시설이나 금융권, 왜냐하면 국가 시설물이 이미 방어 체계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사이버 테러를 감행해 놓고 이렇게 좌시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유무형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혼란이 오고 이런 부분을 가장 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 혼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발. 우리가 그것을 좀 유의해 봐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이버도 그렇고 테러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모쪼록 여러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이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기자와 함께 최근 북한 동향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